7살 손녀가 아빠가 할머니 국에 이상한 가루 넣었어. 속삭이는 순간 아들이 웃으며 어머니, 어서 드세요. 재촉했다. 평창동 비탈길에 자리한 고택은 바람이 지붕을 스치듯 살랑살랑 흔들렸다. 풍경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소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식탁에는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갈비, 국수, 그리고 최음제라고 적힌 금도금 선물 상자. 공기는 향기로웠지만 차가웠다. 엄마, 신탁 계약서에 서명해줘. 민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부드러웠다. 엄마 돈은 내 손에 더 안전할 거야. 안전하다고? 박서연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면 뒷문을 열어줄까?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에 이 봉지를 가져가. 네 나이에 그러지 마. 정말 효자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귀찮아하는 날을 계산할 정도로. 민혁이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다. 엄마, 연세가 많으셔. 내가 길을 잃으면 요양원에 보내질 거야. 서명하기엔 너무 늦을 거야.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하얀 먼지가 흩날렸다. 강장제라면 서연이 아이에게 가루 봉지를 내밀었다. 먼저 마셔. 안 그러면 엄마가 길을 잃을 거야. 엄마가 너를 잘못 믿었거든.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평창동 언덕 끝에 오래된 집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리를 냈다. 처마 밑 풍경은 바람을 만나면 낮게 울렸고 마당의 소나무는 그 소리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은 이 집의 호흡을 안다. 아침엔 동쪽 창으로 빛이 먼저 들어오고 오후엔 주방에 길게 햇무늬가 깔린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빈자리가 소리 없이 커졌을 뿐이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식탁을 정돈했다. 갈비찜은 간장과 배즙을 맞춰 2시간 반을 졸였다. 녹두전은 기름 온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불을 낮췄다. 높였다. 손끝으로 반죽의 숨을 들어보듯 뒤집었다. 미역국은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둘렀다. 그 순간 서연은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밥상은 마음의 지도야. 여기서 길을 잃으면 집도 길을 잃는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부부가 온다고 했을 때 다시 지도 위에 온기를 채워 넣듯 정성껏 상을 차렸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민혁의 낮게 깔린 목소리, 뒤이어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며느리 수진의 향이 먼저 들어왔다. 그녀는 미소를 크게 지으며 정성스레 포장한 상자를 내밀었다. 금박 스티커엔 최고급 한방 강장제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님, 요즘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대요. 하루 2번 식후에 꼭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잠깐 거실 장식장으로 스쳤다. 자개함과 백자가 놓인 칸, 남편이 생전에 아꼈던 오래된 만년필, 감탄인지 계산인지 모를 광택이 그 눈동자에 번졌다. 서연은 미소로 답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식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적당히 즐거웠다. 하유는 할머니 옆에서 미역국을 후후 불었다. 사위도 친구도 아닌 오직 피부치만 오간 사적인 만찬. 그러나 온기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민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러운 얼굴을 했다. 엄마, 건강 좀 어떠셔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별일 아니다. 서연은 담담히 웃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혁은 한 박자 낮춰 말했다. 신탁 기금 서류 관리 저한테 위임하시면 좋겠어요.
금융 쪽은 제가 더 잘 아니까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어요. 엄마는 쉬셔야죠. 수진이 바로 받았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일이 복잡해서요. 혹시라도 어머님께 무슨 일 생기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져요. 미리 정리해두면 마음도 편하고요. 그 말에는 돌봄과 안심이란 포장이 씌워져 있었다. 그러나 포장을 벗기면 권한과 접근이 드러났다. 무슨 일 생기면이라는 말이 공기처럼 가볍게 떠다녔다가 묘하게 무거운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늘은 밥이나 먹자. 서연은 웃으며 화제를 걷어들였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멀어졌다. 민혁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효심의 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지는 전을 옮기며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에 담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듯했다. 저녁이 끝나갈 즈음 하윤이 할머니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할머니, 갈비 너무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 마지막 온기였다. 설거지를 하며 서연은 선반 위 금박 상자를 힐끗 보았다. 고급 한방 강장제. 포장이 조금 과도하다고 느꼈다. 상자를 손에 들었을 때 종이의 매끈함 너머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전해졌다. 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나왔다. 그대 떠난 이 밤에 바람만이 남아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평창동 밤바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공기는 바뀌었다. 아들의 말은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미소는 배려처럼 빛났지만 그 광택이 눈부실수록 내용물이 보이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다. 아침 강장제 한 봉, 오후 어지럼, 저녁 손떨림. 단어 끝마다 점을 찍듯 손이 떨렸다. 의심은 사랑을 갈라놓지만 사랑만으로는 의심을 잠재울 수 없다. 펜 끝에서 나온 문장이 그녀를 향해 되돌아왔다. 그녀는 금박 상자를 다시 들어올려 비달에 돌려보았다. 포장지는 완벽했고 리본은 흠결 없이 묶였다. 완벽한 것일수록 내부가 궁금해지는 법. 다만 오늘은 열지 않기로 했다. 가족의 밥상 위에서 진실을 흘리는 법은 늘 시간이 정한다. 잠이 들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일까. 오늘 저녁 동안 3번이나 느린 반응이 있었다. 아들이 말할 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 손녀가 웃을 때. 다만 마지막 금박 상자를 들었을 때만은 반응이 빨랐다. 이건 효도 선물이 아니라 신호다. 새벽 풍경이 다시 울었다. 집은 늘 같았다. 변한 것은 사람들, 그리고 밥상에 앉는 마음이었다. 밥상은 마음의 지도다. 남편의 목소리가 오래된 주석 주전자처럼 반짝이며 떠올랐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도를 접어 가슴속에 넣으며 생각했다. 내가 길을 잃었는지, 그들이 길을 바꿨는지 곧 알게 되겠지. 그날 이후 서연은 약봉지를 찢는 소리부터 기록했다. 봉지 뜯는 소리, 물 따라 붓는 소리, 분말이 녹는 소리. 아침마다 작은 의식을 치르듯 한 잔을 비웠다. 쓴맛이 혀끝에 남고 목을 지나 배로 내려가면 미묘한 열이 돌았다. 낮에는 빈혈처럼 머리가 무거워졌고 글자가 겹쳐 보일 때가 잦아졌다. 그녀는 일기장의 줄마다 날짜와 증상을 적었다. 3. 2. 복용. 오후 현기증. 저녁 수전증. 글씨는 조금씩 빗나갔다. 주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요. 하윤이만 먼저 보낼게요. 괜찮으시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허락했다. 집이 너무 조용하던 날들이 이어졌으므로 아이의 발소리가 그리웠다. 문이 열리고 분홍 가방을 맨 하윤이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집 안먼지를 흔들어 깨웠다.
서연은 낮은 자세로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손끝에 떨림이 멈췄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넘기고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서툴게 따라 쳤다. 주방에서는 미음이 보글거렸다. 들기름 향이 살짝 올라오자 아이가 말했다. 냄새 좋아요. 그녀는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건넸다. 우리 하윤, 한 입 먼저 해볼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다. 맛있어요. 근데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가 끓인 죽냄새랑 달라요. 그래? 뭐가 다르니? 서연은 무심한 듯 물었다. 아빠는 비밀 재료를 넣어요. 아이는 목소리를 내리며 속삭였다. 하얀 가루예요. 눈처럼 하얘요. 며칠 전에 할머니 집 부엌에서 아빠가 그걸 꺼내서 수프에 뿌렸어요. 내가 뭐 하냐고 물으니까 할머니 기분 좋아지는 비밀 재료라고 했어요.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보글거리던 미움 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해졌다. 하얀 가루와 비밀 재료라는 단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다. 꾸며낸 흔적이 없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빠가 요리하는 걸 본 거구나. 하윤이는 관찰을 잘하는구나.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평정을 되찾는 시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아빠가 깜짝 선물처럼 해주려고 그런데 먼저 알면 재미없잖아. 응? 아이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비밀. 그리고 다시 미음을 먹었다. 그녀는 그릇을 내려놓고 물컵을 건넸다. 아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평창동의 하늘은 맑았다. 다만 마음속 하늘에서 구름이 모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님, 하윤 괜찮죠? 오늘 약은 드셨어요? 응, 먹었지. 잘하셨어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셔서 저희가 걱정이에요. 청담동 요양원 아시죠? 시설이 정말 좋아요. 24시간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한번 들러보세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요양원. 단어가 낯익고도 낯설게 울렸다. 안식과 격리의 경계를 아슬하게 밟는 발음. 그래, 생각해 볼게. 그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떨림이 돌아왔다. 해질 무렵 수진이 하윤을 데리러 왔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윤, 할머니랑 뭐 했어? 비밀. 아이는 장난스레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덤이 되는 비밀.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열었다. 남은 미음을 천천히 배수구에 부었다. 흰죽이 흘러내리며 싱크대 벽면에 가느다란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선반 위 금박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작은 봉지들이 가지런했다.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니 미세한 분말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상자를 덮고 주방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상자의 윤곽은 선명했다. 의심은 사랑을 해친다. 하지만 오늘의 의심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칼날이었다. 아이의 속삭임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세웠다. 쓰러진 자리에 다시 허리를 세우는 식으로.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올렸다. 여보, 내가 틀리지 않았지? 대답 대신 향연기가 위로 올라갔다. 혼란스러운 피해자에서 배신당한 어머니로, 그리고 조금 더 차가운 결의의 사람으로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진실이 스스로 떨어질 무대를 만들 것이다. 잠들기 전 일기장에 적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모른다. 내 의심은 아이의 말로 굳혀진다. 그리고 마지막 줄.
폭풍이 오기 전 고요. 준비의 시간. 늦겨울의 공기는 얇은 칼날 같았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면 미세한 통증이 뒤따랐다. 서연은 현관에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빗자루를 든 김영철이 구석구석 낙엽을 쓸어 모았다. 이 집의 수맥을 아는 사람, 남편이 가장 믿었던 사람, 기사님이라 불려야 하는데 요즘 아들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호칭은 사람의 자리를 바꾼다. 자리를 바꾸면 마음도 따라간다. 영철 씨, 그녀가 불렀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예, 사모님. 오늘 저녁 인사동 운현차방에서 차 한잔해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 모시겠습니다. 비가 분분히 내리던 오후, 인사동 골목은 등불처럼 노란빛이 흘렀다. 운현차방의 나무 문을 열자 보리차 향이 먼저 반겼다. 구석자리 김영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직 코트 깃을 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한 소리를 해도 놀라지 말아요.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아이의 속삭임을 말했다. 하윤이가 봤대요. 민혁이 부엌에서 하얀 가루를 수프에 뿌리는 걸. 그리고 할머니 기분 좋아지는 비밀 재료라고 했답니다. 김영철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다. 사모님, 그게 사실이라면.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몸이 먼저 사실을 말해줬어요. 현기증, 건망증, 손떨림, 그리고 그들의 말. 요양원, 지금이 편해지실 때라는 달콤한 권유.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지난 일주일 기록, 먹은 시간, 증상,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기본 검사.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나는 이제 확신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를 먼저 불러 이 일을 맡기셨을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두 사람의 문장은 짧았고 눈빛이 문장을 보충했다. 계획은 의식의 언어로 정리됐다. 보이게 하고 기록하며 증언을 부르는 방식으로 그녀가 말했다. 남편 기일이 곧 옵니다. 이번엔 친척과 제자들, 남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오는 큰 제사를 할 거예요. 그는 물었다. 그 자리에서? 그래요. 제사는 신성한 의례죠. 효도를 확인하는 자리. 그 무대에서 불효가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그 누구도 외면 못합니다. 며칠 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아저씨,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 갑니다. 차 준비해 두시고 마당도 정리해 주세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이상하세요. 잘 좀 봐주세요. 부탁 대신 명령, 기사님 대신 아저씨.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다. 네. 전화를 끊고 손목의 시계를 고쳐찼다. CCTV 교체 일정을 머릿속에 그렸다. 거실, 전면 광각, 부엌 출입구 협각, 음성 수음 천장, 마이크. 서연은 초대장을 손글씨로 썼다. 구 박정우 교수 10주기 추모 예배 및 가족 감사제. 장소 평창동 자택. 일시 3월 20일 오후 5시. 떨리는 획마다 의지가 깃들었다. 초대 명단은 남편의 삶의 지도였다. 사촌, 조카, 연구실 제자, 학계원로, 오랜 벗. 그녀는 한 장 한 장 봉투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배치도를 그렸다. 누가 어디 앉고, 누가 무엇을 보고,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듣는가. 김영철이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거실 음향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벽면 스크린으로 송출 가능. 부엌 문틈 카메라 위장 설치 완료. 사모님이 드실 그릇은 저울로 사전 계량해 두겠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마지막 증거는 아이의 목소리예요. 아이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밤,
영정 앞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무릎은 먼 길에 남겨라고 했지요. 무릎은 꿇지 않겠습니다. 다만 길을 열 겁니다. 그 길 끝에 당신의 이름으로 판결이 오게. 향이 곱게 올라가다 이내 부서졌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보다 질서가, 분노보다 품위가 남았다. 이제 필요한 건 침착과 대기뿐이었다. 무대는 거의 완성됐고 마지막으로 배우가 들어오면 된다. 그 배우는 아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추모식은 재판이 될 것이다. 판사 조상의 이름, 증인 아이의 목소리, 기록 집이 본다. 그리고 펜을 놓았다. 풍경이 흔들렸다. 집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였다. 3월 20일. 하늘은 맑고 바람은 얕았다. 평창동 집 앞 골목에 검은 차가 줄지어 섰다. 현관에는 백합과 국화가 함께 놓였고 거실 중앙엔 흰 천을 덮은 제사상이 정중히 차려졌다. 소반 위에는 술잔 2벌, 전과 나물, 북어와 배추김치, 은수저와 젓가락이 좌우를 가늠했다. 향을 올리기 전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발소리는 카펫에 흡수되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남편의 오랜 벗이 손을 잡았다.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의 미소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한복은 흰 저고리와 회색 치마, 과장되지 않은 색, 절제된 선. 그녀의 걸음엔 머뭇거림이 없었다. 민혁과 수진이 늦지 않게 도착했다. 민혁은 친척들 사이를 부드럽게 누비며 인사를 받았다. 변호사인 외삼촌이 어깨를 두드렸다. 요즘 어머니 좋아지신 듯하구나. 민혁은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네, 삼촌. 수진이랑 제가 잘 모시기로 했어요. 재산 관리도 저희가 맡아 효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효자라는 말이 낮게 돌았다. 수진은 진주 귀걸이를 매만지며 미소로 답례했다. 승자의 언어가 거실을 조용히 덮었다. 그 시각 부엌에서는 김영철이 마지막 점검을 했다. 벽면, 스크린 연결, 정상. 천장 마이크 감도, 정상. 부엌 문틀 안쪽, 협각 카메라 초점 고정. 그는 조용히 부엌 벽시계를 보았다. 5시 15분. 의식까지 15분 남았다. 향이 피워지고 독경이 낮게 흘렀다. 사람들은 순서대로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서연은 영정 앞에 꿇어앉아 향을 곱게 세웠다. 오늘 당신의 이름이 판결이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으나 바닥은 단단했다. 무대는 완성되었고 연출은 이미 시작됐다. 민혁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 드실 국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방식 그대로. 그는 국자를 들어 가볍게 저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가 스르르 나왔다. 하얀 가루.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그 가루를 그릇 하나에 뿌렸다. 김영철은 문틈 너머에서 모든 동작을 눈으로 붙잡았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보이는 날, 오늘은 기록하는 날. 식탁 앞, 민혁이 공손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그릇을 내밀었다.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끓였어요. 수진이 곁에서 미소를 보탰다. 어머님, 한 숟갈만이라도요. 국에서 익숙한 냄새와 낯선 철맛이 섞여 올라왔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하윤아.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대신 첫 숟갈 해볼래? 수진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다. 어머니, 아이는 괜찮아. 하윤이는 용감하니까. 어조는 부드러웠으나 칼날처럼 정확했다. 그 순간 하윤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거 어제 아빠가 넣은 비밀 향신료 냄새랑 똑같아요. 소리가 꺼졌다.
젓가락 하나가 접시에 떨어지는 가벼운 금소금이 방안을 가르더니 다시 거대한 침묵이 밀려왔다.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그리고 민혁에게로 옮겨갔다.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민혁의 미소가 굳어 돌처럼 깨졌다. 그때 거실 벽면 스크린이 켜졌다. 김영철의 손가락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 뒤였다. 화면엔 부엌 문틈이 비쳤다. 몇 분 전의 장면? 소매를 걷어붙인 민혁, 그릇, 그리고 하얀 가루 봉지. 분말이 국 위에서 작은 비처럼 흩어졌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누군가는 말도 안 돼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화면은 말이 됐다. 기록이라는 언어로.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복 치맛자락이 고요히 흘렀다. 그녀는 아들을 마주봤다. 이건 약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고 사랑은 더더욱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이건 불효이고 명예에 대한 모독이고 조상의 이름을 거래한 죄다. 민혁이 급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비타민. 말이 꼬였다. 수진이 중간에 끼어들며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그건 요리에 들어가는 감초 분말 같은. 그녀의 말끝에 자신도 믿지 못하는 공기가 섞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국그릇을 조용히 들어 아들 앞에 놓았다. 정성 들였으니 네가 먼저 받거라. 민혁의 얼굴에 피가 빠졌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변호사 삼촌이 말없이 화면을 보았다. 남편의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신성한 자리에서 신성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재판. 죄의 논리는 단순했고 증거는 명료했다. 하윤이 할머니 곁으로 와 손을 잡았다. 할머니, 무서워요?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 이제 끝났어. 그 말의 온도는 따뜻했고 울림은 차가웠다. 김영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짧게 말했다. 오늘의 기록은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다. 향 연기가 위로 길게 뻗다가 천천히 흩어졌다. 서연은 영정을 향해 몸을 돌려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여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속삭임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의식을 두고 여러 이름을 붙였다. 누군가는 효도의 민나이라 했고 누군가는 제사 재판이라 했다. 그러나 서연에게 그날은 하나였다. 가족의 이름으로 품위를 회복한 날. 그녀는 다시 일기장에 적었다. 신성한 자리에서 불경은 스스로 드러난다. 아이의 목소리는 법보다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 줄, 무릎은 먼 길에 남겨라. 그녀의 길은 아직 남았지만 가장 긴 구간은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정리와 후일, 폭풍 뒤의 질서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잦아들었다. 평창동의 저녁이 다시 집을 덮었다. 집은 오늘도 숨을 쉬었다. 다만 이제는 지도 위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방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향 연기가 가느다랗게 오르다 허공에서 부서졌고 촛불의 미세한 떨림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얼굴빛이 허옇게 질린 민혁. 잠깐 전까지 효심을 가장하던 그의 미소는 금이 가더니 산산이 부서져 발치에 흩어졌다. 그는 입술을 적시려 혀끝을 내밀었지만 금세 말라붙었다. 하윤아, 무슨 소리니?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떨려 공중에서 길을 잃었다. 아빠는 엄마 건강을 위해 인삼 가루를 조금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가 두 눈을 치켜뜨는 사이 방 한가운데에 서린 의심이 이미 형태를 갖춰버렸다. 수진이 먼저 반응했다. 미세하게 뒤로 물러서며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인삼? 그녀는 남편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난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 어미를 놀라게 한 아이처럼 입술을 재나게 오므리더니 방금까지 붙어있던 미소를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나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은 가벼웠지만 등 뒤에서 칼처럼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다. 남편을 향한 즉각의 배신, 자기 보신의 속도가 그토록 빠를 줄이야. 변호사 삼촌의 눈빛이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엔 효자라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가 이제 눈썹을 모아 혐오를 감추지 않았다. 남편의 제자들이 웅성거릴 기세로 몸을 내밀다가 거실의 신성함을 의식하듯 다시 등을 곧게 세웠다. 오래된 친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동안 영정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변함없었다. 그 미소 앞에서 민혁의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는 종이처럼 얇아져 바람에 흩날렸다. 어머니, 민혁이 마침내 그녀를 향해 다가섰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귀에 거칠게 걸렸다. 오해예요. 누군가가 그 영상을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움직임 자체가 선언처럼 느리게 정확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한복의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제사상 한켠에 놓인 그릇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은 여분의 장식처럼 모두 걷혀 있었다. 남에게 보이고자 부여하는 미소도 설득하려다는 온기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기둥 같은 침착과 돌바닥 같은 권위만이 남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그녀의 박동에 맞춰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다. 미녀가. 그 부름은 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냉혹하지도 않았다. 마치 판결문 첫 줄의 호명처럼 정확하고 공정한 소리였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들을 향해 걸어갔다. 하윤이 그녀의 옆자리를 비켜서며 작은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소매 끝을 놓쳤다. 아이의 눈빛은 맑았지만 이제는 맑음 속에 배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민혁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장판이 삐걱 소리를 냈다. 어머니, 이건 네, 효자님.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꿰뚫었다. 방 안 모든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릇을 가볍게 흔들지도 위압적으로 들이밀지도 않았다. 그저 재단에서 공기 하나만 옮기는 듯 자연스러웠다. 이 비밀 양념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지? 내가 어찌 감히 그 은혜를 혼자 다 가져가겠니? 그녀는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도자기와 목재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길게 울렸다. 부디 드셔보거라. 문장 끝에 거라가, 나라가 민혁의 귓불에 안착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울지 않았다. 그 말은 모성의 언어였으되 내용은 판결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욕을 삼키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민혁의 입가가 경련했다. 말도 안 됩니다. 영상은 조작, 변명은 시작되기 전에 끝났다. 그의 시선이 그릇에 밝히더니 천천히 흔들렸다. 그릇 가장자리에 맺힌 얇은 기름막이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마치 자신이 깔아놓은 덫의 철조망처럼 눈앞에서 엉켜 들이닥쳤다. 먹어보라잖아. 변호사 삼촌의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떨어졌다. 더 이상 조언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손등의 혈관이 솟을 만큼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고 이마에 핏줄이 얇게 섰다. 남편의 제자 중 누군가가 낮게 탄식했다. 교수님. 그 두 글자 안에 실망, 분노, 애도까지 전부 들어 있었다. 수지는 한 발 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목에서 브레이슬릿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보, 그냥 사과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표정은 이미 상황을 계산하는 쪽으로 굳어 있었다. 난 몰랐어. 네가 알아서 해. 짧은 문장들이 남편의 어깨를 하나둘 찌르고 지나갔다. 민혁은 그릇을 보다가 어머니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휘청이는 시선. 그 눈 안에 그는 처음으로 보았다. 자신을 지켜주던 모성은 사라지고 대신
조상의 이름을 등에 지고선 수호자의 침착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보호막이 아니었다. 그날의 어머니는 재단의 집행자였다. 어머니가 날 이렇게까지. 그가 중얼거릴 때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가 한 일을 네 앞에 돌려놓았을 뿐이다. 그녀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사실의 낭독이었다. 그 순간 민혁은 밀어붙이듯 손을 뻗어 그릇을 잡았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젖혔다. 손가락 끝이 미끄러지며 그릇이 공중에서 기우뚱했다. 얇은 국물이 가장자리에서 터져나와 햇빛처럼 흩어졌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하윤이 움찔하며 할머니의 치마를 꼭 잡았다. 쾅! 그릇이 바닥에 부딪혔다. 얇은 도자기 파편이 재단 앞에 하얗게 흩어졌다. 국물이 장판을 타고 뻗어나갔다. 뜨거운 증기가 획치고 올라왔다. 민혁이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나자 김영철이 단숨에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동작. 오랜 세월 운전대를 잡던 손은 이제 가문의 브레이크를 잡았다. 변호사 삼촌도 한쪽 어깨를 제압하며 낮게 말했다. 그만해라. 민혁은 몸부림쳤다. 놔. 다들 미쳤어. 엄마가 날 죽이려. 그 말은 허공에서 힘을 잃고 떨어졌다. 누구도 믿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아니라 죄와 마주한 자의 비명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서 도자기 파편을 내려다보았다. 그 옆에 서 있는 영정사진이 마치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두 조각을 맞대보더니 조용히 장바구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 파편을 하나둘 감쌌다. 예식의 질서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손길. 그녀가 끝내 잃지 않으려 한 단 하나 품이었다. 오늘의 일을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며 울렸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손목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으나 곧 내렸다. 이 방에서는 소문보다 역사만이 남을 터였다. 어머니! 민혁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 부름은 이제 아이의 구원 요청처럼 가늘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영정 앞에 돌아서 천천히 절을 올렸다. 허리를 굽힌 그녀의 뒷모습 위로 향 연기가 가늘게 감겼다. 절을 마치고 몸을 세운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격렬한 분노도 없었다. 판결을 마친 이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았다. 어미를 가만히로 여겼다. 오늘 나는 네가 만든 그릇을 네 앞에 돌려놓았다. 먹느냐 없느냐 그 선택이 네 삶이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아주 낮게 그러나 또박또박 덧붙였다. 심판은 끝났다. 방 안의 공기가 풀리며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돌아왔다. 누군가의 흐느낌, 누군가의 혀차는 소리, 누군가의 깊은 한숨. 수지는 이미 뒷걸음질로 군중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연민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거리 자신과 사건 사이에 만들어야 할 거리 계산만이 번득였다. 서연은 하윤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할머니, 끝났어요? 속삭임이 맑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다.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승전선언이 아니었다. 상처를 묶는 마무리.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매듭 같은 말이었다. 그녀는 제사상에 술잔 하나를 들어 조용히 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악을 위한 목 옛사람들의 미신처럼 들릴지도 모를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질서를 복구하는 의식이었다. 여보, 보았지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의 이름 앞에서 그 아이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가 잦아들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이 마지막 가느다란 연기를 토해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트며 자리를 비켰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서 있었다. 공허가 아니라 경외의 침묵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부서진 그릇은 이미 손수건에 감겨 있었다. 국물 자국은 곧 지워질 것이고 카펫은 세탁되며 오늘의 소리들은 바람에 씻겨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오늘 사랑은 침묵을 무기로, 침묵은 심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의 유혈도 없이 다만 한 그릇의 선택으로 끝났다는 사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현관의 문이 열리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마당의 소나무를 길게 끌어당겼다. 풍경이 낮게 울렸다. 집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였다. 촛불이 꺼지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거실엔 뜨거운 국물 자국과 흩어진 도자기 파편의 윤기만 남았다. 향내는 희미하게 가라앉았고 방금 전의 공개 심판은 마치 무대 뒤로 빨려 들어가듯 침묵 속으로 접혔다. 남아있는 사람은 넷 박서연, 김영철, 민혁, 그리고 변호사 삼촌. 공기는 차갑고 말은 필요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김영철이 간단히 현장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다. 영상 원본은 외장에 복제해 뒀습니다. 변호사 삼촌은 파편을 보다가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바로 신고하면 감정이 앞섰다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정리부터 하죠. 증거는 영상과 증언뿐. 국물은 이미 쏟아졌고 성분 검사는 불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어조의 온도는 떨어져 있었다. 민혁은 벽을 짚고 안듯 서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말은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가라앉았다. 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갑을 끼고 마지막 파편을 흰 손수건에 감쌌다. 객관 그녀가 오늘 밤 선택한 태도였다. 문소리가 났다. 이미 떠났어야 할 이름들, 연락하지 말자고 다짐한 목소리들이 휴대전화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알림의 진동이 연달아 책상 위를 기었다. 단체방 퇴장, 일금일, 확인 안함. 스캔들은 아직 신문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더 강력한 경로로 번졌다. 카카오톡, 골프 모임 채팅, 비공개 술자리, 평창동 제사 사건 사건명까지 즉석에서 붙었다.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다. 경위는 상황을 구두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삼촌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명백한 동물 감정은 불가합니다. 현장에 남은 건 영상과 미성년자의 진술뿐. 아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나 보조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병은 임의 동행 수준으로 진행하시죠.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의 동행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사건 번호가 발급되었다. 그 숫자는 민혁의 등 뒤로 서늘하게 달라붙었다. 파출소의 형광등 아래서 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영상 문틈으로 찍은 거잖아요. 각도가. 형사는 메모만 했다. 아내분은요? 모릅니다. 짧은 답이 빗금처럼 종이에 새겨졌다. 조사실의 시계 초침은 일정했고 그의 반응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변호사 삼촌이 보석을 준비하며 말했다. 체포영장 요건이 미흡해. 임시로 귀가 가능할 거다. 대신 휴대폰 포렌식과 소환에 대비해라. 민혁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에서 배운 언어가 더 이상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의 유리빌딩 최상층. 수진의 아버지 그룹 회장의 집무실에 긴급 회의가 열렸다. 금빛 프레임의 도시 야경이 유리벽에 붙어 있었다. 비서팀과 홍보임원, 법무실 변호사가 반원으로 앉았다. 회장은 서류철을 탁 하고 덮었다. 수진 씨 이혼 소송, 즉시 착수.
공동재산은 전량 분리하고 명의는 안전지대로 옮겨. 변호사가 망설였다. 회장님, 수진 씨 역시 공범조사에. 탕. 손바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상관없어. 그녀는 피해자다. 남편의 광증과 기망에 속았다는 프레임으로 보도자료 작성해. 문구는 가족의 일로 심력 끼쳐 죄송 수준으로 가고 구체는 피한다. 홍보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다. 계획은 빠르고 감정은 배제됐다. 제국을 지키는 방법론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보존한다. 회의가 끝나자 수지는 별도 응접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2장짜리 문서를 내밀었다. 서명해라. 네 이미지 관리 계획이다. 인터뷰 금지, SNS 비활성, 당분간 유럽 체류, 변호는 그룹에서 붙인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끝이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하윤이는요? 그 아이는 네가 아닌 법과 전문가 손에 맡겨야 한다. 감정 개입 말고. 그가 천천히 말을 잘랐다. 감정은 비용이 크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곧 연결음이 끊겼다. 여보, 들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논리적이었다. 오늘로 우리 끝내요. 변호사는 아버지 쪽에서 붙여줄 거예요. 단, 나와 우리 쪽에 접근하면 가처분 들어갑니다. 하윤이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리할게요. 짧은 침묵 뒤 민혁의 숨소리가 전해졌다. 수진아, 너까지 명예를 지켜야 해. 미안해. 그녀는 끊었다. 통화 목록에 차단 표시가 떠올랐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리스트에서 조용히 제거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의 엘리트망은 빠르게 반응했다. 골프장 라커룸과 프라이빗 라운지, 비공개 조찬에서 어제 그 집에서라는 말이 낮은 톤으로 오르내렸다. 공식 언론은 조용했지만 소문은 더 정밀하고 잔인했다. 누군가는 영상을 봤다고 과장했고 누군가는 아이는 모든 걸 봤다고 덧칠했다. 사람들은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문자창을 열어두고 쓰다 지우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초대했던 친지들의 조용한 퇴장을 목록처럼 받아들였다. 거절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침묵은 완전한 고립을 만든다. 박서연은 대응하지 않았다. 해명도 추가 폭로도 하지 않았다. 현관 앞 화분의 말은 잎을 뜯고 거실 카펫의 얼룩을 조용히 문질렀다. 김영철이 말없이 옆에 서 있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말은 필요 없어요. 시간이 말할 겁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창으로 스며든 오후 빛이 한복의 회색결을 살짝 밝혀주었다. 객관 그녀가 택한 무기였다. 민혁은 보석으로 풀려나 집 앞까지 홀로 걸어왔다. 대문 앞 골목이 낯설었다. 잠금장치의 빨간 불이 그에게만 더 차갑게 깜박이는 것 같았다.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몇 통, 대부분 번호 앞에 변호가 붙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다 멈췄다. 통화 버튼 대신 사진첩을 열었다. 하윤의 사진이 맨 앞에 있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그 웃음이 이제는 증언의 목소리로만 들렸다. 그는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둠이 아니고 그림자였다. 자신이 만든 그림자. 저녁 무렵 집안 전화가 울렸다. 김영철이 받으려 하자 박서연이 고개로 만류했다. 내가 받죠. 수화기 넘어 무겁고 잘 관리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박 여사, 수진의 아버지였다. 그는 안부도 사과도 생략했다. 자음과 모음이 정확한 속도로 놓였다. 아들 일은 직접 해결하세요. 수진 씨와 우리 그룹의 명예에 해를 끼치지 마세요. 잠깐의 정적. 박서연은 짧게 숨을 고른 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통화는 정확한 길이로 끝났다. 딱 필요한 만큼의 권위, 딱 필요한 만큼의 거리, 동맹의 종결. 이 한 문장으로 통보되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이 빨리 내려앉았다. 바람이 담장 위를 한 번 훑고 지나가자 풍경이 묵직하게 울렸다. 김영철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서연은 대답 대신 영정 앞에 향을 하나 더 올렸다. 불씨가 붙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객관적인 서늘함 속에서 한 문장이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졌다. 이제는 법과 사회의 시간이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영철 씨,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자료 정리합시다. 아이는 내일 학교에 정상 등교시키고요. 평상시처럼 말하되 한 글자씩 더 또렷하게 집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 시간을 알렸다. 혼돈이 지나가고 질서가 돌아오려면 냉정이 필요했다.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불을 켰다 껐다 했다. 누군가의 망설임 같은 사인. 하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발자국은 없었다. 멀어지는 엔진음만 남았다. 침묵은 계속되었고 그 침묵은 더 이상 비굴한 인내가 아니라 다가오는 싸움을 위한 체온 조절이었다. 박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시작이군요. 그 말은 부드럽게 방 안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파티의 뒤편에서 본격적인 폭풍이 정확하고 냉혹한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마포경찰서 3층 조사실. 회색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고 오래된 에어컨의 바람소리가 간헐적으로 귓가를 스쳤다. 박서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테이블의 모서리를 따라가며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로의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어떤 감정도 상대에게 무기처럼 쓰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박 여사님, 수사관이 말문을 열었다. 그날 제사 도중 민혁 씨에게 수풀을 건넨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건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수사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증언에 따르면 아이가 아빠가 독을 넣었다고. 아이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녀가 중간에 끊었다. 아이는 어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불안을 읽었을 겁니다. 그걸 해석한 건 아이가 아니죠. 완달하루 그녀는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말은 진술서보다 더 강력했다. 방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수사관은 몇 차례 추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같은 톤으로 일관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이름, 시간, 행동 단 3가지 항목만 정확히 답했다. 감정이 들어갈 틈을 완벽히 닫아버린 증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고가 아니라 증거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창동 효심살인 미수, 박서연 씨, 제사 중 극단 행동 연출? 이런 제목이 온라인 뉴스의 하단을 채웠다. 기사는 이름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서술의 방향은 너무 뚜렷했다. 남편 사망 후 우울증과 편집 증세, 아들과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추모식의 극적 장면은 그녀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꾸민 드라마였다는 설.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이야기였다. 김영철은 신문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민혁 쪽 변호사입니다. 언론라인까지 고용했어요. 예상한 일이지요. 박서연은 담담히 차를 따랐다.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거짓이 먼저 퍼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기다림도 증언이니까요. 김영철은 말없이 그녀의 앞에 앉았다. 마치 오래된 재판 기록을 읽는 듯한 자세였다. 그녀의 침묵은 결코 무력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략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아야 상대의 목소리가 울릴 수 있었다. 하유는 조용해졌다. 사건 이후 학교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담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수업 중에도 자꾸 손을 잡고만 있어요. 친구들이 다가가면 움찔하고요. 박서연은 학교 앞에서 손녀를 기다렸다. 아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너무 깊었다. 할머니, 응,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실은 아직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단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 엄마가 그랬어요. 경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안 그러면 아빠가 감옥 간대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진짜 네 마음이 아니잖니. 몰라요. 하유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체온이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 보존이 완료된 평창동 자택, 테이블 표면에서 법의학팀이 면봉으로 미세한 잔류물을 채취했다. 여기 바닥 틈새에 국물이 일부 남았습니다. 채취병이 나란히 세워졌다. 또 다른 형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이게 뭡니까? 건강기능식품 상자입니다. 수진 씨가 박 여사에게 건넨 걸로 보입니다. 형사는 라벨을 읽었다. 전통 한방 강화 토닉, 인삼 추출 농축액. 수사관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 안에서 나온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겠죠. 하얀 장갑 위로 빛이 스쳤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미 전쟁의 소리였다. 며칠 후 민혁의 변호사는 기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불렀다. 장소는 청담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 박서연 씨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예요. 가족 간의 정서적 폭발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메모장에 편집증, 가족 불화, 연출된 사건 같은 단어가 빠르게 적혔다. 민혁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서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서사의 반대편에는 노년의 여성이 불안정한 연출가로 서 있었다. 김영철은 그 뉴스를 보고 말했다. 명예훼손입니다. 괜찮아요. 박서연은 TV를 끄며 말했다. 사람들은 오래 들으면 지칩니다. 진실은 그때 나온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었다. 영철 씨, 경찰에서 뭐래요? 토닉 분석이 거의 끝났답니다. 일주일 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됐어요. 곤이다. 곤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세상은 소음을 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이미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침묵은 그녀의 방패였다. 11월의 어느 저녁, 마포경찰서 수사본부 형사과장이 회의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가리켰다. CCTV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평창동 골목이 어둡게 비쳤다. 촬영 날짜는 사건 사흘 전. 화면 한쪽에서 민혁이 나타났다.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차된 검은 SUV로 다가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무언가를 내밀었다. 크기는 손바닥만한 소포였다. 민혁이 재빠르게 그것을 받아들고 서둘러 차를 돌았다. 시간은 오후 10시 41분. 수사관이 속삭였다.
그게 뭐죠? 토닉 상자 크기와 일치합니다. 과장이 모니터를 멈췄다. 프레임 확대. 화면이 흐릿해지며 봉투 위 인쇄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한림제약 연구소. 실효용. 방안이 정적에 잠겼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사건이 아니었다. 약물, 거래, 사전 준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 시각 박서연은 거실에 스탠드를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조사관의 전화가 울렸다. 박 여사님, 내일 아침 9시에 서류 서명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하윤의 방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실이 말을 시작하겠구나.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고 작은 종이 부딪혀 잔잔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서서히 균형을 되찾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 촛불 하나를 켰다. 불빛이 깜빡였다. 박서연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가나는 이제부터의 싸움은 말이 아니라 증거의 차례라는 것을. 마포경찰서 신문실. 겨울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얇게 스며들어 금속 책상 위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방 안에는 물컵 2개, 녹음기, 파일철, 그리고 민혁의 거친 숨.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담담히 말했다. 박민혁 씨,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이 상자 투명 봉투 안 전통 한방 강화 토닉의 라벨이 빛을 받았다. 국과 바닥 틈에서 채취한 잔류물과 성분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골목 CCTV 화면이 떠올랐다. 사건 사흘 전 검은 SUV, 손바닥만 한 소포. 화면이 일시정지되자 봉투의 희미한 활자가 커졌다. 한림제약 연구소, 실효용. 형사가 고개를 기울였다. 이걸 설명해 보시죠. 민혁은 고개만 천천히 흔들었다. 혀끝이 바짝 말라 처음 내뱉은 소리가 목에서 갈라졌다. 그건 건강식이에요. 인삼 농축액. 어머니가 원래 그래서 왜 연구소 시료 봉투입니까? 옆에 수사관이 단도직입으로 찍어 눌렀다. 절차 없이 샘플만 흘리는 라인이 있죠. 판매자 진술 확보했습니다.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민혁의 눈에 피가 도는 듯 했으나 곧 가라앉았다. 오해입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시는 걸 보고 좀 더 좋은 걸 찾았고. 형사가 파일을 덮었다.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허공에 맴돌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니터에 화면을 전환했다. 아동 심리 동행 면담 사진. 탁자 건너편 작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웅크린 하윤. 지나치게 큰 의자에 앉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을 꽉 물고 있다. 형사는 낮게 말했다. 아이 앞에서 벌어진 일을 좋다고 부를 수 있습니까? 금속 책상 아래에서 민혁의 왼발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그가 부정의 마지막 손잡이를 찾듯 입술을 달싹였다. 인삼, 강정,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죠. 형사가 조용히 녹음기의 레벨을 확인했다. 박민혁 씨, 스스로 말씀하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문실의 시계가 초를 밀어 올렸다. 틱, 틱, 카운트다운 같은 소리. 민혁은 의자 등을 붙이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키자 물이 아니라 쇳맛이 난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힘이 풀렸다. 손가락이 놓이고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매달 숨이 막혔죠. 투자자 보고, 손실 메우고, 세판 벌리고, 눈 뜨면 빚이 커져 있고, 밤마다 장부를 접으면 수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시그니엘 옥상 레스토랑 기억납니까? 금융 쪽 사람들이 모였던 그 밤. 누군가 제 어깨를 치며 말했어요. 박 이사님, 또 물렸죠? 장인어른께 배워요. 손대면 금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유전자는 안 닮으셨나 봐? 민혁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 봤어요. 천마디 욕보다 무거운 눈. 넌 정말 실망이야. 정적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빨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며 말을 이었다. 빨리 메우고, 빨리 올라가고, 빨리 증명해야 하는 그 빨리가 제 목을 조르던 어느 밤. 누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추적 안 되는 약물. 미량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는 말을 끊고 눈을 감았다. 그때 수진이 말했죠. 이건 살인이 아니야. 자연을 가속화하는 거야. 어머님은 쉬실 자격이 있고 우린 목숨 걸 자격이 있어.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 말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프레임을 잘 압니다. 남들이 믿을 형태로 말하죠. 효율, 효도, 안심 같은 단어들을 입안에서 굴리다가 결국 제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는 이 말을 짚었다. 나는 그 단어들로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골목에서 건넨 시료.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약을 가진 사람은 제가 접선했습니다. 수지는 컨셉을 주세요. 요양원 이야기. 엄마가 편히 쉬어야라는 설득 자산 이전 동의서. 저는 실행했고요. 민혁은 웃다 말았다. 우리 둘이 한 일인데 가장 먼저 저를 버린 쪽도 그녀였습니다. 놀랍지도 않더군요. 형사가 펜을 굴리며 말했다. 자,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제사 당일 부엌에서 봉지를 뜯고 국에 뿌렸죠. 네. 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다. 한 번으로는 티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이 무너지고 종종 노화로 오해되는 그런 종류. 그런데 그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저는 바보처럼 그 무대를 선택했어요. 아무도 의심 못할 효도의 자리. 그곳이라면 감쪽 같으리라 믿었거든요. 신성함이 위장막이 될 거라고. 아이 앞에서요. 민혁의 눈밑이 파르르 떨렸다. 그날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다. 아윤이가 그렇게 말할 줄은. 형사는 사진을 다시 내밀었다. 심리사 옆에서 작은 손으로 티슈를 쥔 아이. 눈이 불었다. 민혁은 사진을 보다가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다. 숨이 끊어질 듯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이내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울음이라기보다 안쪽에서 무너져 내릴 때 나는 마찰음에 가까웠다. 그만 보세요. 형사가 사진을 거두며 녹음기의 LED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재차 묻습니다. 박서연 씨의 음식에 의도적으로 유해 물질을 혼입했습니까? 네. 민혁의 대답은 너무 조용해서 잠시 녹음기가 잡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네. 했습니다. 동기는? 빚.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수진이 말한 가속의 논리에 기대. 제가 약한 사람이라서. 말을 잇다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약한 게 아니고 비겁했습니다. 공범은? 민혁은 길게 멈췄다. 수지는 직접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떠서 형사를 보았다. 계획의 반은 그녀가 줬습니다. 저를 설득했고 제 발목을 잡았고 마지막엔 잘랐고 그래도 결정은 제 몫이었어요. 그건 피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가라앉았다. 수사관이 간단히 메모를 정리하고 형사는 녹음기 옆 버튼을 눌렀다. 삐. 녹화 분할음이 났다. 박민혁 씨.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서 서명하시죠.
민혁은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2번 흔들렸으나 줄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밀어넣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그는 한마디를 꺼냈다. 변호사를 통해 요청 하나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요청? 재판 전에 어머니를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민혁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용서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변명도 아니고요. 그냥 한 번만 마주 앉고 싶습니다. 형사는 그를 잠시 바라봤다. 왜죠?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한참 후에야 가까스로 소리가 나왔다. 제가 만든 괴물은 제가 아니라 제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머니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 보이지도 않았다. 변호인 통해 공식 요청하세요. 피해자 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이 열리고 바깥에 차가운 복도 공기가 스며들었다. 민혁은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론가 겨우 도착한 사람의 걸음처럼 느슨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거실 스탠드를 켜두고 앉아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민혁 씨가 재판 전 접견 요청을 했습니다. 강요도, 회유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영철이 먼발치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의 손이 팔걸이 위에서 아주 천천히 깍지를 풀었다. 한 줄기 숨이 들고 나갔다. 사모님, 김영철이 낮게 물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답을 내리려면 밤이 한 번은 더 지나야겠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만든 괴물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모른 척한 아이가 있었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소나무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풍경이 한번 낮게 울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울림 속에는 끝과 시작이 함께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회신 주시겠습니까? 네. 그녀가 대답했다. 내일 제 방식으로 답을 전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녀는 영정 앞에 향을 하나 더 피웠다. 불씨가 붙고 연기가 서서히 올랐다. 아직은 판결이 아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만 마지막 문을 열어둘지 닫을지 내가 정해야 한다. 밤은 길었다. 그리고 아침은 정확하게 찾아올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메워졌다. 펜스 너머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방송 차량의 안테나가 회색 하늘을 찔렀다. 어느 앵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창동 독극물 사건의 선고 공판 전 국민의 시선이 오늘 이곳에 쏠려 있습니다. 김영철의 안내를 받으며 박서연은 검은 외투깃을 여미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대신 한 발 한 발 바닥에 대리석 줄무늬만 좇았다. 이것은 자랑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비극의 끝을 확인하고 고인의 이름을 지키러 온 길이었다. 법정 201호.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좌중은 숨을 삼키듯 조용했고 종종 목을 가다듬는 소리만 울렸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모든 이가 일어섰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짧고 맑게 울렸다. 피고인 박민혁, 최수진, 민혁은 수척했다. 구치소 복장의 회색이 그의 얼굴빛과 섞여 더 희미해 보였다. 수진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으나 눈동자는 초점이 흔들렸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서류철을 정리하며 고개를 맞댔다. 마지막 순간까지 프레임을 조정하려는 손놀림이었다. 증언과 증거, 검찰 측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평창동 골목 CCTV. 사건 사흘 전 검은 SUV의 문이 열리고 민혁이 손바닥만한 소포를 받아드는 장면. 이어서
전통 한방 강화 토닉으로 포장된 상자의 사진, 그리고 상자 내부에서 검출된 성분표. 검사가 어조를 낮췄다. 국물은 엎질러졌지만 테이블 가장자리와 바닥 틈에서 채취된 미세 잔류물에서 동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일반 유통이 금지된 연구용 물질로 한림제약연구소 시료로 표시된 봉투와 일치합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이 났다. 검사는 곧바로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수진의 금융거래 내역. 해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경유해 중개인 계정으로 송금된 거액. 검색 기록엔 노년, 신경독, 밀양, 검출 어려움 같은 키워드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 최수진 측은 스스로를 남편의 정신적 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러나 검사진은 위조였습니다. 동일 필적과 동일 복사 패턴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스크린에는 원본 양식과 위조본의 미세한 차이가 겹쳐 떴다. 잉크 번짐, 날짜 인쇄 각도, 서명 스트로크, 방안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이어 증인석에선 김영철이 침착하게 진술했다. 부엌 문틈, 카메라와 음향은 제가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사모님께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셨고 저는 반복되는 선물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심리사가 출석해 보호자 동석하에 진행한 면담 과정을 설명했다. 하윤의 목소리를 직접 틀지는 않았다. 대신 보고서 요지만 낭독되었다. 아이는 사전 유도 없이 비밀 향신료 표현을 독립적으로 사용했고 사건 전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됐다. 절제된 전문 용어들이 법정의 소음을 더 줄였다. 수진 측 변호인은 반격에 나섰다. 피고인 최수진은 남편의 기만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입니다. 시료 거래에 관여한 정황은 남편의 지시에 따른 결과이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판사가 눈을 들었다. 위조된 심리검사로 정신 상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음 주장하시죠. 짧은 제지였으나 법정의 흐름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최후의 탄핵. 검사는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내려갔다. 민혁의 자백이 담긴 페이지. 나는 유해물질 혼입 사실을 인정한다. 수지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으나 엄마의 안식과 가속 논리로 나를 설득했고 요양원 이전과 자산 이전 동의의 과정에 컨셉을 제공했다. 그리고 짧은 침묵 후 검사의 마무리 논고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에 머물지 않습니다. 효와 명예라는 공동체의 마지막 금도를 이미지와 효율이란 단어로 포장해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의 선택은 가속이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공동체는 이 위선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검사는 구형을 밝혔다. 박민혁 징역 20년, 최수진 징역 12년. 재판부가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입정했다. 방안의 공기 밀도가 달라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다. 목소리는 감정의 온도를 지워버린 법의 톤. 피고인 박민혁. 당신은 반복적으로 유해물질의 혼입을 시도했고 제사의 신성함을 범죄의 은닉막으로 삼았다. 이는 계획적이며 악성의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사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박민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수진. 당신은 직접 혼입 행위를 하진 않았으나 범행의 기획과 정당화, 사후 은폐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특히 심리검사 위조 등 사법질서 교란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두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법정 구속을 명한다. 망치가 3번 울렸다. 짧고 명확하고 되돌릴 수 없는 울림. 방청석 여기저기서 미세한 탄식과 안도의 숨이 교차했다. 박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조차 마음 어딘가에는 씁쓸함이 남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씁쓸함은 치욕이 아니라 치유에 가까웠다. 마지막 대면. 퇴정 후 법원 측 조정실에서 누군가 그녀를 찾았다. 수진의 아버지였다.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남자.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결의만 있고 후회는 없었다. 박 부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끈했다. 제 어리석은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적절한 보상을. 박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말은 차갑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떨어졌다. 회장님, 당신과 따님이 훔쳐간 것은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숨, 우리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덧붙였다. 이 길은 이제 법과 시간이 걷습니다. 저희 앞을 비켜주십시오.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 짧은 균열은 제국의 갑옷에서도 금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다. 사과라는 단어가 진정성을 잃는 순간 남는 건 거리뿐이라는 것을 그는 체감했을 것이다. 복도 끝창으로 오후빛이 스며들었다. 김영철이 조심스레 물었다. 사모님, 이제 집은 어찌하실 겁니까? 평창동은 너무 많은 걸 견뎠습니다. 바레이. 박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법원 앞 가로수의 잎사귀가 바람에 뒤집히며 은빛면을 드러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여기는 제 남편의 집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의 기억이 더럽혀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오래된 기둥 같은 힘이 서 있었다. 도망이 아닌 대면, 회피가 아닌 치유. 떠남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머금이야말로 명예를 지키는 방식일 때가 있다. 마감되는 파문, 남는 울림. 그날 저녁 뉴스는 선고 장면을 끊임없이 재송출했다. 해설지는 전례 없는 여론의 압력 속에서도 사법부가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일부는 재벌가조차 여론 앞에선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의미를 읽었다. 수진을 감싸려던 시도는 오히려 역풍이 되어 그룹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기세였다. 결국 그들은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수진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석했다. 거실의 조명이 따뜻하게 켜졌다. 평창동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고 있었다. 김영철이 차를 내왔다. 오늘도 향 피우시겠습니까? 예, 네. 박서연은 영정 앞에 향 하나를 올렸다. 불씨가 붙자 연기가 곱게 올라가다 천천히 퍼졌다. 여보,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지켜졌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허공에서 연기가 작게 부서졌다. 그 부서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호흡의 시작처럼 보였다. 문득 그녀는 하윤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이면 아이는 학교에 갈 것이다. 아이의 가방엔 새로운 공책이 들어갈 것이고 그 첫 장엔 여백이 있을 것이다. 여백은 두려움이 아니다. 기록의 약속이다. 우리가 겪은 것을, 우리가 견딘 것을 아이의 언어로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정답은 없었다. 다만 진실을 숨기지 않는 것,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면 충분하리라. 밤이 내려앉아 바람이 소나무 끝을 스쳤다. 풍경이 낮게 울렸다. 이 집이, 이 이름이 오늘을 통과했다는 신호였다. 박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승전의 미소가 아니라 회복의 미소였다. 명예는 되찾았고 평화는 다시 배우면 된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영철 씨, 예 사모님, 내일은 마당부터 손봅시다. 소나무 아래 흙이 꺼졌더군요. 예. 짧은 대답 속에 긴 세월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재판정의 냉엄함도
플래시의 소음도, 재벌의 인맥도 모두 문 밖에 남겨진 듯했다. 집은 다시 집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작은 문이 닫혔다. 미움의 방이 아니라 사건의 방. 그 문을 닫자 다른 쪽 희망의 창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끝내 도망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돌아왔다. 명예의 시험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남은 과제는 살아가는 일, 그리고 기억을 품위 있게 보존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었다. 그 길 위에 그의 이름과 그녀의 결정이 나란히 새겨졌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겨울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길을 닦는다. 눈이 녹아 스며든 물기가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묵은 잎이 서서히 가루가 되어 거름이 된다. 평창동 언덕 끝 오래된 집의 마당도 그러했다. 장독대 주위엔 곰삭은 낙엽층이 얇은 담요처럼 깔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후드득 새잎이 흔들려 햇빛을 부서뜨렸다. 처마 끝 풍경은 겨울보다 낮은 소리로 울렸다. 그 울림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박서연은 무릎받침을 바닥에 놓고 앉아 삽으로 흙을 살짝 뒤집었다. 겨울을 난 흙은 스스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 몇 해의 시간 동안 그녀는 이 마당에서 묵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웠다. 물을 주고 흙을 고르고 마른 가지를 잘라내며 스스로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 남아있는 상처를 물로 적시듯 움켜쥔 말들을 조심스레 가위질하듯 할머니, 저쪽 고랑에 씨앗 뿌려요? 16의 하윤이 무릎을 꿇고 고랑을 손으로 다독였다. 어느덧 키가 훌쩍 자라 눈빛이 또렷해졌다. 그 눈빛은 예전의 아이와 이어져 있으면서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어린 짐승의 눈이었고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저쪽은 잎채소로 하고 이쪽은 허브로 하자. 바질은 햇빛 많이 받아야 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씨앗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는 자기 손바닥을 펴서 작은 알갱이들이 떨구는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 한 줄 고랑 안에 놓았다. 손끝이 섬세하게 떨렸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된다는 건 조심스럽게 느린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름은 뭘로 할래? 서연이 물었다. 이름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이름이 있지. 저 매화는 처음, 저 소나무는 버팀, 저 장독은 기다림. 새로운 친구에게도 이름을 주자. 하유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그럼 희망이요. 올해는 희망이 심을래요? 좋다. 서연도 웃었다. 희망이는 물을 좋아할 테니 아침마다 먼저 안부 묻자. 햇빛이 기울며 마당을 부드럽게 덮었다. 잠시 뒤 마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김영철이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흰 셔츠 소매를 걷고 낡았지만 정갈한 앞치마를 맸다. 일찌감치 여름 준비를 선언하는 초록빛 수건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두 분, 간식 타임입니다. 떡살에 찍은 약과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김 선생님, 자꾸 이런 걸로 우리 정원팀을 포섭하려는 건가요? 하윤이 능청스럽게 받았다. 포섭은 시도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김영철이 씩 웃었다. 이미 성공했잖나. 세 사람은 마루 끝에 둥글게 앉았다. 김영철은 바구니에서 살구색 보자기로 싸둔 나무 트레이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작은 접시에 나눠 담긴 약과 작게 썬 유자정과 지금 막 끓인 보이차 주전자, 그리고 유리잔에는 햇볕을 머금은 듯한 금빛 감귤차 시럽이 자글자글했다. 오늘은 보이차 먼저 한잔하고 오후엔 유자차로 넘어갑시다. 김영철이
주전자를 들며 말했다. 명색이 애프터눈 티라면서 자꾸 차 종류가 늘어나는 건 비밀입니다. 하윤이 속삭였다. 정원회원 특혜야.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소곤거렸다. 등급 높으면 코스가 많아지는 법이지. 눈빛만 봐도 웃음이 터졌다. 웃음은 원래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되는 법이지만 그날의 웃음은 이유가 있었다. 제 발로 다가온 평화, 조금씩 배워서 얻은 평화, 세 사람이 나눠 들어올린 평화의 무게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점심 이후 마당엔 바람길이 생겼다. 소나무 위쪽 가지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매화로, 장독으로, 사람에게로 전에 없던 질서를 전했다. 서연은 바람결을 읽는 일을 즐겼다. 예전엔 폭풍 전야의 바람만을 기억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어휘들을 알고 있었다. 잔잔한 바람, 깊은 바람, 깨끗한 바람. 서연 씨, 김영철이 문간방에서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회색 공문서 봉투, 곱게 접어둔 우표. 서연은 손가락을 잠깐 멈추고 봉투를 받았다. 한 번 읽어도 충분한 내용이었다. 가명 통지. 그는 지나치게 덤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리였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서연은 그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모범수로서 2년 가명. 출소 예정 연도. 글자들은 오래전에 많이 보던 서류들의 형식을 닮아 있었다. 공문서의 언어는 언제나 비슷했다. 영혼 없이 명확하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는 순간이 있다. 감정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관함에 넣어둘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기록으로.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곳엔 여러 가지 차가운 종이들이 있었고 그 종이들은 이제 뜨거운 숨을 쉬지 못했다. 고통의 온기를 잃은 기록은 더 이상 그녀를 베지 않았다. 하윤이 뒤에서 서랍을 힐끗 보았다. 할머니, 마음 괜찮아요? 서연은 아이의 볼을 살짝 만졌다. 괜찮고 또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오늘 물을 줬고 씨를 뿌렸잖니. 새 이야기 맞죠? 하윤이 웃었다. 그래. 너랑 나랑 그리고 김 선생님까지. 저까지요? 김영철이 고개를 기웃했다. 당연하죠. 하윤이 당차게 말했다. 새 이야기에는 팀이 필요하니까요. 혼자 쓰는 이야기보다 셋이 쓰는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가슴에 단단했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풀렸다. 오래전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도 겨울의 단단한 흙과 같아서 봄이 오자 자연스레 부서졌다. 팀. 그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발음했다. 팀, 동행, 함께. 오후 2시. 해가 조금 더 기울자 김영철이 주방에서 두 번째 쟁반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작은 버터스콘. 굳이 영국식 이름을 붙이자면 애프터눈 티에 어울릴 법한 구성. 하지만 잼 대신 장독대에서 퍼온 매실청을 올려놓았다. 이 집의 방식으로 만든 애프터눈 티. 한국의 오래된 마당이 영국의 오후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우스웠고 그래서 더욱 좋았다. 오늘은 진짜 코스네요. 하윤이 입맛을 다셨다. 셰프의 기분 따라 코스가 정해지는 법이란다. 서연이 웃으며 스콘을 반으로 갈랐다. 버터 향이 은근하게 올라왔다. 세 사람은 한 모금씩 차를 마시고 한 조각씩 스콘을 베어 물며 별다른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는 건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자란다는 증거다. 예전엔 침묵이 폭풍의 신호였다. 이제 침묵은 쉼의 신호였다. 할머니, 한참 뒤. 하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이 만약 작가라면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마당에는 바람이 불고 세 사람의 컵에서는 김이 올랐다. 오래된 나무들은 세 사람의 등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림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예쁘다, 하윤이. 박수처럼 손을 모았다. 자, 그럼 너는? 서연이 물었다. 봄은 조용히 왔고 우리는 큰 소리로 웃지 않아도 되었다. 차는 뜨거웠고 마음은 식지 않았다. 나는 큰 사람이 되었고 아직 작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거 좋다. 김영철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마지막 문장. 아직 작은 사람. 서연이 중얼거렸다. 아직 작은 사람이라 더 많이 클 수 있지. 하윤은 볼을 붉혔다. 제가 더 크면 할머니에게도 기대 줄 수 있나요? 언제든지. 서연이 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리고 네가 기대고 싶지 않을 때는 네가 서 있어도 돼. 아이사라. 마당 위 공기가 고요히 흔들렸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소리처럼 스스로의 어둠 속 문을 닫고 햇볕이 비치는 창을 여는 소리. 이 집의 공기는 이제 그런 소리를 낼 줄 알았다. 늦은 오후, 소파 위에는 박서연의 담요가 살짝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하윤과 김영철은 부엌에서 작은 작당을 했다. 생강, 대추, 꿀, 계피. 도마 위로 생강을 얇게 썰 때마다 단내와 알싸함이 동시에 올라왔다. 김 선생님, 생강은 좀 더 얇게 썰까요? 아니면 굵게? 얇게 썰면 금방 우러나고 굵으면 오래가. 오늘은 얇게 하자. 지금은 금방 우러나야 할 시간이지. 왜요? 사람 마음도 때로는 금방 따뜻해져야 하거든. 하윤은 웃었다. 그러면 오래도록 따뜻해야 할 때는 굵게 썰어야겠네요. 그렇지.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으며 주방 천장을 가볍게 울렸다. 차가 충분히 우러나자 하윤은 커다란 주전자를 들어 천천히 찻잔에 따랐다. 김영철은 옆에서 잔받침을 돌려놓고 매실청을 조금씩 떨어뜨렸다. 완벽하다.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제 마스터가 되는구나. 마스터? 하윤이 입가에 장난스런 미소를 띄었다. 오늘만요. 이후. 아야 마야. 아야 마야. 두 사람은 쟁반에 차와 작은 간식을 올려 마루로 나왔다. 서연이 막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엷은 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하윤이 앞장서서 주전자를 내밀었다. 할머니, 생강차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순간 아주 오래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차의 향기와 함께. 그러나 이번엔 그 향기 속에 의심도 공포도 없었다. 그때의 기억이 같은 냄새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같은 음계의 음들이 서로 다른 곡이 될 수 있듯 같은 냄새도 다른 이야기로 변할 수 있었다.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 고맙구나. 제가 끓였어요. 하윤이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서연은 장난스레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기대해도 되겠네. 한 모금. 생강의 매운 기운이 혀끝에서 목으로 가슴까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내려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간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미소가 퍼졌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미소. 그 미소는 얼굴 위에서만이 아니라 자세와 호흡과 눈빛에서 동시에 피어났다. 고맙구나 아들아. 네가 만든 차는 정말 최고야. 하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세 웃었다. 손녀요. 저는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불러도 알지. 서연이 웃음을 닦듯 눈꼬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다. 알면서도 그렇게 부르고 싶네.
김영철은 멀찍이 앉아 있었다. 그도 미소 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오래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된다. 존재가, 움직임이, 차 한 잔이,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김영철이 들어올린 잔에서 김이 피었다. 세 사람이, 네. 하윤과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세 잔이 조용히 부딪혔다. 살짝,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작은 소리가 마당 저편 벽돌담에 부딪혀 돌아와 다시 세 사람의 가슴에 고였다. 해가 기울며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매화의 그림자, 소나무의 그림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치며 하나의 타원을 만들었다. 바람이 잠시 멎자 풍경 소리도 멎었다. 잠깐의 정적, 평화의 무게가 공기를 눌렀다. 서연 씨, 김영철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일 하윤이 학교 앞에 구내 서점이 새로 생겼다더군요. 교과서 말고도 좋은 책을 많이 들여놓았다던데 같이 가보시죠. 좋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봄엔 새 책 냄새도 꽃냄새만큼 좋으니까요. 저도 갈래요? 하윤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 옆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요, 애프터눈 티에 아이스크림까지? 김영철이 슬쩍 놀리는 눈으로 말했다. 그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윤이 윙크했다. 오늘이 왜 특별한 날이지? 서연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냥요. 오늘이 오늘인 게 특별하죠. 하윤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가 곧 깔깔 웃었다. 서연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그녀는 무릎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의 명예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빛나는 이름, 일상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정원을 가꾸고 동시에 웃을 수 있는 하루의 이름. 맞아. 오늘이 오늘이라서 특별하지.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걸 잊지 말자. 바람이 다시 불고 풍경이 울렸다. 이번엔 조금 더 밝고 가벼운 울림이었다. 마치 집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처럼 이 집은 오랫동안 온갖 소리를 들어왔다. 비명, 속삭임, 판결, 침묵.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웃음이었다. 해가 산 너머로 반쯤 사라질 무렵 서연은 한 번 더 마당을 돌았다. 새로 심은 희망이 곁을 지나 장독대의 뚜껑을 정리하고 매화나무 밑 떨어진 꽃잎을 살짝 쓸었다. 매화는 매번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피고 지고 있었다. 그 아무렇지 않음이 가끔은 눈부셨다. 할머니, 뒤에서 하윤이 불렀다. 저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이정원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럼. 서연이 웃었다. 정원은 보여주라고 있는 거야. 대신 규칙이 하나 있어. 규칙이요? 정원에 오는 사람은 떠날 때 마음 한 조각을 가볍게 두고 가야 해. 마음이 가벼워지면 정원도 더 잘 자라거든. 하윤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친구들한테 꼭 말할게요. 마음 한 조각 두고 가라고. 김영철이 뒤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다. 두 분,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된장찌개로 가죠. 봄동이 제철이랍니다. 좋다. 서연이 대답했다. 봄동은 봄의 맛이니까.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리된 신발장 위엔 작은 화병이 있었고 거기에 매화 한 가지가 꽂혀 있었다. 하윤이 직접 꺾은 가지였다. 꽃잎이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아름다웠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다. 사람도 집도 인생도. 주방에서 냄비가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다. 차의 향과 섞여 이 집만의 냄새가 되었다. 오랜 세월이 만든 향. 오늘 새로 우려낸 향. 그리고 내일 또다시 우려낼 향. 식탁에 앉아 밥을 뜨기 전 서연은 잠시 두 손을 모았다.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잘 왔다. 오늘
고맙다 너희들.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누군가에겐 종교일지 모르고 누군가에겐 습관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겐 예절이었다. 자기 마음과 하루의 인사를 건네는 예절. 식사가 끝나고 저녁빛이 마당을 마지막으로 훑고 지나갔다. 하유는 숙제를 꺼내 안고 김영철은 싱크대에서 조용히 그릇을 씻었다. 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보았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 꽃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복수는 날카로워서 오래 쥐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오래 쥐면 손이 다친다는 걸. 치유는 둥글어서 오래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둥글게 둥글게 차 한 잔만큼의 온도로 그녀는 등을 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회복의 미소. 잃었던 것을 되찾고 얻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손에 쥔 사람의 미소. 밤이 내려오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당의 풍경이 마지막으로 울고 멎었다. 잠들기 전 서연은 영정 앞에 작은 향을 하나 놓았다. 불씨가 붙고 연기가 올랐다. 여보.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긴 당신의 집이고 나의 집이고 우리 아이의 집이야. 내일 아침에도 차를 끓일 거고 모레도 정원에 물을 줄 거야. 당신이 사랑하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바깥에선 아직도 어딘가 도시의 소리가 달리고 있었지만 이 집은 제 호흡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잠에 들었다. 꿈을 꾸지 않아도 좋았다. 이미 깨어있는 시간들이 꿈보다 아름다웠으므로 다음 날 아침 이 집의 마당에는 다시 햇빛이 들 것이다. 하유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김영철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박서연은 주전자에 물을 올릴 것이다. 생강을 얇게 썰고 대추를 두 쪽 내고 꿀을 한 숟가락. 차가 다시 끓을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향기, 다른 이야기. 그것이 그들의 오늘이었다. 그리고 내일이기도 했다.